전세가 비율이 낮아도 네네.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에 네. 대한 네네.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전세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어이가 없냐면 그거는 틀린 얘기이고 그 버전은 한 8년 전 버전이에요. 8년 전 버전. 그러니까 8년 전 버전은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추세가 어떠냐면 지금 갭 투자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지금 갭 투자에서 전세가가 올라야지 매매가 올라준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오히려 그 전세가가 안 올라도 매매가 먼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예상은.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바둑 고수들이요. 실전에서 정석대로 둘까요? 글쎄요. 봐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네요. 바둑 고수들일수록 정석대로 안 둬요. 정석대로 두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변치 플레이. 왜냐면 서로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정석대로 두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고수들은 정석대로 바둑을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석은 알지만 정석대로 안 두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이기는 거지. 정석대로 그거 다 아는 거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전세가 올라줘 매매가 올라준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오히려 지금 전세가가 안 올라줘도 매매가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역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전세가가 안 올라줘서 집값이 좀 더 있다가 살려고 하면 오히려 늦는다. 지금은 매매가가 먼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가가 먼저 오르고 전세가가 따라 올라줄 거다. 저는 그런 견해인 거예요. 이것도 한번 두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세가 차이가 나더라도 매매가가 먼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셔도 된다. 그 다음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출을 많이 일으키면 된다.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월세를 세팅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매매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매매가 전세가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과도하게 올랐던 거니까 그게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니까 전세가가 많이 내려간 거고 매매가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게 절대 가격이 매매 가격이 싸니까 저 같은 일부 투자자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게 올라갈 거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전세가는 늦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전세 가격은 천천히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먼저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전세가가 받쳐줘야지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기다릴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는 먼저 선진입하겠다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선진입해서 먼저 매매가가 오를 거니까 미리 사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지금 금매들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오를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가 비율이 낮아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아니 전세가가 사실 오르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은 전세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근데 오른단 말이죠 지금. 매매 가격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이 시장을 보면서 이게 지금 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정석대로 배운 걸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강의 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건 틀 안에 있어도 실전은 워낙 다른 거예요. 실전은. 그래서 이걸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해석하고 실전에서 써먹고 역을 치는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당선 연장은 공약이다. 윤 대표. 그래서 제가 신분당선 말씀드리는 게 신분당선 하면 여러분 서북부 연장이 되면은 삼송에서 이제 강남까지 가서 판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신분당선이 만약에 뚫리면 서북부 연장이 되면은 좋아지는 지역이 어딜까, 여러분? 어딜까요? 어디면 삼송이나 은평 뉴타운이라는 얘기예요. 은평 뉴타운과 삼성.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예타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그럼 이게 만약에 서북부 연장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삼송이나 은평 뉴타운 쪽이 좋아지겠죠. 특히 은평 뉴타운은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교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은평 뉴타운이. 근데 살기는 정말 좋거든요. 북한산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멋지고 좋은데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신분당선이 뚫려서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확실히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기사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가 뜰 지역인지, 그러면 저 같으면 은평뉴타운이나 삼성역 주변에 있는 곳들을 저평가된 데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유추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검색하고 찾는 게 중요하다. 제가 왜 그 5호선 연장이 되면은 김포 쪽이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가지라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지금 5호선 연장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얘기 듣고 작년 연말부터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꽤 큰 시세차익을 지금 거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것도 지금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5호선이 연장이 발표가 확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또 한 단계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고, 또 착공이 되면 또 오르는 거고, 완공이 되면 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폭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제 발표 시점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분당선은 아예 그 발표 전에 그 예타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안 되는 건데, 예타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신분당선이 가능성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약간 네. 김포 기사의 오마주. 그렇죠. 예, 그렇죠. 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내가 실거주 집을 어디를 할 거냐고 봤을 때 이런 기사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의사 결정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CJ 부지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부지, 가양동에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게 안 되다가 요번에 좀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만약 개발이 되면은 뭐 코이스만큼의 어떤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그 CL 공장 부지가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지하철 9호선도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되면 상선동 코에스 1.7배 규모의 상업 업무 지산센터 그가 들어서는 업무단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아서 이쪽이 만약에 확실히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이 일대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이 일대 부동산들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순항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업 추진이 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요거를 여러분들 좀 주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부동산은 돈 버는 게 어렵지 않고, 이런 기사들을 보고 똑같은 기사, 저랑 여러분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거냐, 요게 관건인 거지. 부동산 투자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여러분? 뭐 강의를 뭐 6, 7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강의 들으려고 막 클릭질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매크로 막 매크로 써가지고 막 매크로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하셔도 돼요. 그냥 기본만 알고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강의 들으려고 뭐 그런 강사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이런 건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이런 기사들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공해서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전문가분들이 지금 뭐 센 놈이 온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멘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멘트를 따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상우 대표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럼 이 기사의 맥락, 이 기사를 주장하시는 분, 최상우 씨는 어떤 스탠스냐, 여러분 보셨을 때. 하락? 그렇죠. 연말에 하락. 근데 이분은 이제 좀 하락 스탠스가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구나.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은 또 김승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또 그런 스탠스는 아닌 거죠.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 네. 매물이 뭐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세진 않아요. 톤 자체가. 그건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인 거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거 아니다. 찻잔 속에 태풍일 수 있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저는 요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기사에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졌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누가 썼는지, 누가 주장을 하는 건지, 요 맥락을 이해하시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보실 때 단순히 이 기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누구지? 이 사람은 예전에 어떤 스테이지를 얘기했지? 어떤 주장을 했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지?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라고 이 기사를 좀 갖고 왔거든요.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강하게, 이거는 깡통에서 되게 위험하다 이런 식의 기사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스탠스는 과연 누구의 주장인가?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사의 톤은 어쨌든 하락에 딱
그 포커스를 그렇죠. 맞춰놓고 하는 거네요. 보니까 전세값 7억 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네네. 패닉셀 나서나. 네. 패닉셀 나섭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이제 기사화 시킨 거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키워드 진짜 잘 뽑는다. 패닉셀.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사는 또 자극적인 부분을 많이 해야지 또 많이 보게 되니까 네. 확실히 자극적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것도 박원가 그 KBA 국민 수석 그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저희 뭐 존경하시는 또 부동산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신데 진짜 존경해? 네, 그럼요. 그럼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30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2030년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건 맞아요. 통계적으로 맞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우리나라 인구가 주더라도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유입이 많이 될 수, 이민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분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핵심은 초양극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도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평균적인 데가 없어요. 오히려 뭐 진짜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빈부격차가 엄청 크죠. 우리나라 빈부격차 엄청 안 커요. 우리 그 스타벅스 커피 못 간 사람 있나요 지금? 없어요. 있긴 합니다. 있긴 있어요? 네. 뭐 일부? 네네. 일부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이나 동남아 이제 외국 가면은 빈부격차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초양극화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아파트 34평, 강남 34평 아파트나 지방 34평 아파트나 내부는 똑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가격이 완전히 다르죠. 가격이 다르잖아요. 10배 차이, 8배 차이. 네, 그렇죠.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삶의 질은 큰 차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삶의 질 많이 뭐 크게 별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똑같이 이 커피 먹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라는 얘기를 누차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도 뭐 시세 차익보다 현금, 이거는 저는 동감해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관심 가지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이런 부분 다 동의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거는 2030년부터 뭐 집값이 뭐 물론 이제 좀 그 정체될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보는 견해인데, 어쨌든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 한 7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7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의사결정을 잘 하셔서, 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자는 얘기죠. 네.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일 뿐이다. 근데 그것도 저는 좀 공감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또, 집이라는 게 또 필수제거든요. 어떤 집에서 사는 것도 똑같이 옷이나 음식처럼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필수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다. 또 이제 또 자녀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또 학군지를 또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에 대한 기대치는 마찬가지로 높아질 거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집도 선택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또 필수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또 관심을 또 갖고 해야 된다. 분분하죠? 똑같은 지금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네. 참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 다릅니다. 네네. 영끌로 매수한 지 4년 차입니다. 네. 버티기가 힘든데 급매로라도 털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거의 아파트 위주의 뉴스들이라 지금 이제 본인 고민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영끌에서 하셨으면 상가주택이. 네, 상가주택을.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러실 수 있죠. 힘들다는 얘기는? 네. 월세보다는? 어렵네. 그러니까 어디 입지에 따라 다 다르고 어느 위치에 따라 있으니 다르고 또 임차가 뭐가 돼 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글쎄요, 좀 월세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상가를 내보내고 본인이 어떤 직접 이제 해보는 수도 있는 거고. 업종. 왜냐면 월세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네요. 그건. 그렇죠. 그건 좀 더 공격적인 거고. 스탠스가 해서 뭐 그런 거 이제 아이템을 찾아서 자기 상가니까 월세 안 내가니까 한번 해보는 것에서 이제 현금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 건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위층을 좀 전세로 돌린다든지. 그렇죠. 그냥 그리고 버티기 모드로. 네네. 전세로 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은 좀 안 좋은데 뭐 월세로 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니까 뭐라고 딱 맞아요. 정리하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권 안양 아파트 4천 마이너스 보고
서울 상계나 광명 갈아타기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손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씀 계속 누차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손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제 지켜보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못 보세요. 그러니까 손실 볼 때마다 파시는 분들은 또 수익이 나도 그 많이 안 나더라도 이제 처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로 공감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은 저는 안 보는 게 맞다. 저는 오히려 손실을 해서 할 거면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촌 손실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하고 또 내가 했는데 그거를 또 사촌 손실 이상을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샀는데 광명이나 이런 데 샀는데도 이것도 좀 지지부진하면은 1, 2천 마이너스면 또 그거 1, 2천만 원 손실 보고 또 하실 거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났으면은 이익이 났으니까 세금 내시고 처분하시고 갈아타신 건 괜찮다 하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지 투자자로서 오래 살아남더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지금 안양이 조금 입주가 있으니까 네,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조금 더 분위기가 네. 안 좋아질 수 있긴 한데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또 손실 보고 또 샀는데 그쵸. 또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는 거죠. 평타 이상의 아파트면 기다리면 네, 그럼요. 버티고 네. 기다리면 네네. 광명을 찾으리 뭐 이런 거죠.